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환율 백약 무효. 진짜 백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거의 매일 환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재부가 어떻게 한다, 한은이 어떻게 한다 전달을 해드렸는데 1,480원 어제 돌파했습니다. 이게 1차 방어선, 그러니까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부분인데 돌파를 했고요. 야간 거래에서는 더 올라서 현재 1,481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박사님,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야간 거래, 환율, 외환 시장의 환율의 그 야간 시세장을 만든 지가 상당 시리 경과했는데요. 우리나라 야간 시장 거래 이후에 밤사이에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환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환율이 결코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외환 위기가 온다, 국가 부도 위기가 온다,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현재 환율이 1,500원이 돌파하건 1,600원이 돌파하건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로 치달을 확률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외 채권, 대외 채무 관계를 놓고 보면요, 우리가 받을 채권이 줄 채무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2014년부터 순채권국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 오르면 이런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유리한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줄 돈은 적어지고 받을 돈은 많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요, 우리가 지금 줘야 될 채무 중에서 단기 채무, 1년 내에 갚아야 될 채무는 1,600억 달러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306억 달러니까 뭐 거기에 비한다면 단기 부채 때문에 국가 부도 맞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외 우리나라의 그 금융 채권이 지금 2조 7천억 달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산 1조 6천억 달러를 빼면 우리나라 1조 1천억 달러의 지금 우리나라 순 자산이 우리나라 자산으로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율이 좀 오른다고 해서 나라 무너질 정도는 절대 아닌데, 문제는 환율 관리가 정부의 통제선을 벗어난 게 아닌가. 정부가 환율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은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 얘기는 환율 관리에서 능력을 좀 잃어가고 있다. 이게 오래되면 결국은 쌓이게 되고, 또 환율이 당장의 국가 부도 위기는 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결국은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늘의 신문 뉴스에서 지난해 한국의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환율이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환율 손실을 많이 입었고 밖에 나간 사람들은 환차익을 많이 입었다고요. 물론 그렇죠. 이것은 미실현 이익이 앞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런 면에서 지속적인 환율 상승, 환율 붕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 우리 기획재정부의 환율 안정화 대책을 한번 보면요, 달러가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더라도 감독을 유예해 주겠다. 또 선물 환의 한도를 늘리겠다. 외화 대출의 규제를 철폐하겠다. 외국서 달러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달러 대출 많이 해주라. 뭐 이런 조처들은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수급, 달러 공급 물량을 늘리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적절한 조처로 보여집니다. 자, 뿐만 아니죠. 한국은행은 임시 금통위까지 해서 외환의 건전성 부담금이라는 것을 면제해 줬습니다. 요게요,
서브프라임 사태 때 2007년에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려온 돈, 이게 미국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상환하라 이렇게 되니까 외화가 우리가 많이 빌려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은 빌려오지 말라 해서 많이 빌려오면 외환 건전성 부담금이란 최고 8%까지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면제해주면 네네. 은행들이 외국 자본을 훨씬 더 부드럽게 유연성 있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외화 예금이 넘치면 그것을 한국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지준금으로 갖다 놓으면 이자도 주겠다. 또 그뿐이 아니죠. 또 국민연금을 통해서는요. 현재 지금 외환 스와프가 가동이 됐고 환해지도 시작이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진 거죠. 자, 왜 이런 조처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조처 하나들이 지금 당장은 외환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 조처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 얘기는 환율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정부가 만약에 마음을 세게 먹는다면 환율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말만 하고 이렇게 찔끔찔끔 재택을 내놓고 어떤 그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시장에서는 좀 정부 대책을 비웃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달러를 좀 더 사는 이런 움직임도 관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어제도 우리 앵커님이 그렇다면 대책이 뭐냐? 좀 대책부터 얘기해라고 세게 아주 질타를 하셨는데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달러가 새고 있는 대목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조처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거시 경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감을 전 세계 시장에 주는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통화량을 확대 팽창하지 않겠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 또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 이를테면 전기료를 다른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조정을 해준다든지 그밖에 각종 세금 정책 또는 노동 정책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들이 굳이 외국 안 나가도 또 외국 기업들도 가만히 보니까 한국으로 가서 투자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의 큰 그림, 거시경제 정책의 대전환도 필요하다.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환율은요, 전 세계가 한국 경제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이 제대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환율 시세가 오른다 내린다 여기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우리 경제를 보다 건실하게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오라클 보증, 자,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상당히 지금 뜨겁게 가열이 되고 있는데 일단 넷플릭스로 완전히 기우는 것 같더니 파라마운트가 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앞서 적대적 인수를 선언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파라마운트 CEO의 아버지죠. 이 레리 앨리슨 오라클 CEO까지 나서서 개인적으로 지급 보증을 하겠다. 이 규모가 404억 달러나 됩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 그러니까 탁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넷플릭스에도 충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워너브라더스 또 파라마운트 다 지금 운명이 걸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요 워너브라더스 디지털 이 영화사의 인수 문제는 단순하게 한 회사를 누가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선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통 산업인 영화 산업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IT 산업 넷플릭스로 완전히 넘어가느냐 산업의 판도가 바뀌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뭐 그렇게 되면 헐리우드라는
라는 영화 산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이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꾸 파라마운트, 워너스 이런 영화사 이름이 나오니까 영화 전쟁이라고 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오라클 전쟁이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파라마운트의 오너가 최근에 파라마운트를 인수한 분인데요. 그분이 앨리슨 아들이에요. 앨리슨 아들. 그러니까 오라클의 앨리슨이라는 분, 지금 트럼프의 친구고 이분이 틱톡을 먹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라클이 틱톡을 먹은 것도 인터넷 또는 인공지능의 판을 바꾸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주가가 폭락하다가 지금 오라클이 굉장히 어려워요.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부채는 많아지고 또 새로 짓기로 한 공장에는 투자도 안 하겠다. 특히 오라클이 오픈 AI하고 손을 잡았는데 이 오픈 AI가 휘청하니까 거기로부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 이래서 지금 오라클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오라클이 틱톡을 먹으니까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랬죠. 밤사이에 주가도 오라클 효과가 상당히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지금 오라클은 워너스 브라더스를 먹으려고 그러냐. 영화사를 먹겠다는 겁니다. 영화사를 먹는 것은 우선 아들이 레리 앨리슨이 6개월 전에 파라마운트라는 회사를 샀어요. 아들 데이비드 앨리슨 예, 데이비드 앨리슨이 레리 앨리슨의 아들이. 예. 그런데 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학교 중퇴하고요. 아주 그 영화계 할리우드의 불량아로도 일부 알려진 인물인데 그런가요? 아버지가 너 영화 한번 해봐. 아. 이래서 레리 앨리슨이 아들에게 돈을 몰아줘서 파라마운트가 뒷배가 레리 앨리슨입니다. 레리 앨리슨 거예요. 예. 자, 지금 결혼을 6번 하고 이혼 5번 하고 굉장히 화제를 많이 뿌린 인물이고 테슬라의 머스크의 백기사도이기도 하고 예. 또 애플의 백기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분인데 이분의 네. 이분의 큰 꿈이 있다고요. 뭐냐면 실리콘밸리에서 IT와 영화를 통합하는 특히 방송 CBS가 지금 이분 거거든요. 네. 방송국 CBS가 파라마운트의 소속인데 아들을 통해서 지금 레리 앨리슨이 인수 합병한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넷플릭스가 이 영화사를 가져가면 그 거대한 꿈이 깨지는 겁니다. 앨리슨의 제국의 꿈. 그리고 영화 업체의 입장에서는 파라마운트를 제껴놓고 넷플릭스가 워너스 브라더스를 가져가면 영화가 완전히 IT로 넘어간다. 그런데 지금 레리 앨리슨은 아들을 통해서 파라마운트란 영화사를 두고 영화와 인터넷을 같이 두고 그것을 통합하겠다는 조금 전략이 다른 것이죠. 자, 지금 인수 제안을 보면요. 훨씬 가격은 이 파라마운트가 제안이 좋습니다. 네. 앨리슨 아들이에요.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무슨 넷플릭스로 넘어간다라고 보도했는데 그것은 넷플릭스 쪽의 여론전에 휘말린 사실상 좀 오도된 여론이다. 지금 끝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요? 현재 진행된 거 상황에서?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파라마운트의 아니 워너스 브라더의 주주들이 당신들 금액은 $30 주니까 다 좋은데 그리고 지금 레리 앨리슨이 개인 보증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파라마운트를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는 건가요? 실탄이 있느냐는 겁니다. 파라마운트도 지금 어려운데요. 영화사들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버지가 나선 거예요. 내가 40%는 보증하겠다. 그리고 뒤에 오라클까지 나선 겁니다. 그렇게 돈을 대준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는데요? 워너브러스 입장에서는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안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이사회에서 넷플릭스는 수용을 권고하고 파라마운트는 수용을 거절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넷플릭스가 또 다음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인수 합병 전쟁에서 서로가 안을 제안하면서 치고받고 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한 단계를 지금 파라마운트가 이겼다. 넷플릭스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속단이라는 거죠.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것이고요. 네. 이 전쟁이 자칫 잘못하다가요. 오라클이 여기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오라클 뉴욕 증시에서 주가 폭망할 수도 있고요. 또 인수를 잘해서 끌어모으면
그 앨리슨의 전략은 자, CBS를 통해서 방송 먹고 영화 먹고 틱톡 먹고 그다음에 오라클 통해서 AI 먹고 이러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거대한 AI의 제국이 지금 오느냐, 넷플릭스 제국이 오느냐 그런 전쟁.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영화를 완전히 잠식하느냐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 중대한 인수합병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러면 영화 산업의 편도 변화가 아니라 AI 업계에 완전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미국의 산업 구조의 판도 변화를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입니다. 구광모 신년사. 자, 어제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주요 그룹 총수 가운데는 첫 번째 신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을 넘어서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구광모 회장 2018년에 회장 취임을 최연소로 하셨는데요. 그 다음해인 2019년부터 해마다 신년사를 상당히 인상적인 신년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신년사에는 항상 들어가는 공통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고객입니다. 자, 제가 한번 신년사를 다 읽어보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2019년에는 고객 가치를 실현하자. 예. 자,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하자. 고객을 초세분화해서 모든 고객의 니드를 다 충족시켜주자. 자, 2020년 가치 있는 고객이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에 고객 가치의 창조자가 되자. 차별적 고객, 미래 고객, 또 2026년 드디어 10년 후에 탁월한 미래 가치를 고객에게 안겨주자. 자, 구광모 회장의 호가 고객 구광모가 됐어요. 이 재벌 총수가 고객을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럼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신화의 LG에서 또는 정도 경영의 LG에서 고객의 그 LG로 자리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한 가지 계속해서 나오는 신년사에 자세히 읽어봐도 해마다 좀 다른 특징이 없고 너무 계속 고객인데 좀 더 창의적인 고객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저 고객이 말로만이 아니라 자 지금 LG 구광모 회장 오고 나서 LG화학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또는 LG전자의 인도의 현지의 분할 어떤 그 현지 상장이라든지 과연 고객을 위한다고는 하는 마음의 자세는 정말 감동적이지만 실제로 고객을 위했느냐? 또 주가도 지금 가장 떨어지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고객 가치의 이 말과 실천 이런 대목도 좀 같이 좀 곁들여 잘 된다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룹 총수 신년사를 이렇게까지 분석해 줄 분이 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호까지 지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입니다. 쿠팡 대항마. 자, 쿠팡 지금 사면 초과에 처했죠. 그런데 경쟁사들은 이게 지금 기회죠. 어떻게 보면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연합전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성공하려면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문제는 가격이고 또 배송 속도를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쿠팡이 오만하다. 국회의원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에 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김범석 의장이 보인 행태는 정말 세계적인 역대급 오만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오만하게 된 데는 독점 쿠팡 아니면 대항마가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업 정지 시키겠다 하는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뉴욕 정치 분위기는 웃기는 소리다. 영업 정지는 한국 국민들 때문에 못할 걸 반영조차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경쟁이 부재하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카머스를 추진하는 회사 또는 유통회사들 앵커님 말씀대로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자 아직은 좀 발빠른 행동을 보이지 않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쿠팡 때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항마 키우기. 네.
그 어떤 경쟁자를 키워주는 것이 결국 쿠팡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환율 백약 무효, 오라클 보증, 구광모 신년사, 그리고 쿠팡 대항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